네, 안녕하십니까. 31회 IFRS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제죠. 다음은 기준서에서 제시된 변동대가의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문장 골라보라고 하네요. 변동대가라는 것은 보기에 보시면 1번, 1, 2, 3, 5번은 다 맞는 문장인데요. 4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경우에는 기대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값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각 시나리오에 따른 확률을 곱해서 다 합산한 결과가 바로 기대값이죠. 하지만 가능한 옵션 결과가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경우에는 기대값이 아니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떤 하나의 금액이 변동대가로서 추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A사는 구매 20원당 고객 충성 포인트 한 장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 충성 제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포인트는 나중에 제품 구매할 때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포인트 1점당 돈 1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X1년 동안 고객은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해서 A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미래 구매에 교환할 수 있는 5만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럼 5만 원의 현금처럼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죠. A사는 해당 고객과의 새로운 거래가 발생했는데 대가는 고정금액이고 개별 판매가는 100만 원입니다. A사는 4만 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총 배포된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 5만 포인트인데요. 모든 고객들이 다 포인트를 사용하진 않겠죠. 그중에 회수 될 것으로 예상하는 포인트는 4만 포인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수율은 몇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5만 포인트 중에 4만 포인트니까 80%가 회수율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환될 가능성의 기초에서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을 0.8원이라고 추정하였다라는 이유가, 여러분 원래는 1포인트당 1원씩 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회수율을 고려해서 5만 포인트 중에 4만 포인트 회수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80% 회수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원당 80% 회수율을 고려해서 0.8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포인트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을 수행 의무라고 판단했다. 수행 의무라는 것은 결국 그 수행 의무의 거래 가격을 배분하겠다는 얘기죠. 그 4만 포인트,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는 4만 포인트를요. 따라서 X1년도에 인식할 매출, 수익액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요, 지금 당장 명목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거래는요,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 가격 100만 원을 물건 100만 원과 그다음 포인트 4만 포인트를 100만과 4만에 대해서 100만 원을 쪼개주는 그 거래 가격 배분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한 이 100만 원의 금액을 거래 가격을 두 가지로 배분하자. 그 두 가지를 함은 물건 판매 대금 100만 원과 미래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회수율을 고려한 포인트 4만 포인트, 요 비율대로 요 거래 가격을 얘와 얘로 쪼개주는 거죠. 얘는 제품 매출, 얘는 포인트 매출. 그래서 결국은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X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라는 거는 이 거래 가격을 배분해 보시면 되겠죠.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합치면 104만 원이죠. 분의 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얘는 100만 원을 역시 104만 원 분의 4만 원의 비율대로 쪼개주면 거래가격 배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에 배당되는 게 961538. 100만 원에서 나머지가 계산해보시면 배분되는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은요. 기준 연도를 잘 보세요. X1년도 올해 인식할 수익은 제품 매출로 인해서 배분되는 요 거래 가격 배분 요것만 올해 매출인 거고, 요 포인트 매출에 배분되는 나머지 금액은요. 나중에 고객이 정말 포인트를 사용할 때, 미래에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인식할 수익은 요것만 해당이 되더라라고 해서 1번이 답이 되죠. 그다음 3번.
A사는 B사의 유아용품 판매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판매가 15만 원이고요. 원가는 10만 원짜리입니다. 500개를 발송했고요. 기말까지 500개 중 80%를 판매를 성공시켰죠. 20%는 남아있네요. 매출액 10%를 판매 수수료를 수령했습니다. 질문을 뭘 물어보고 있나요? 위탁 판매 관련해서 A사와 B사가 X1년에 인식할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먼저 위탁자인 A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붕괴나 그림 같은 거 그리지 않고서도 생각만으로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겠죠. 수탁자가 고객한테 물건을 판 건 위탁자의 매출이죠. 그래서 한 대당 판매가 15만 원을 몇 대를 팔았냐? 500개 중에 80% 팔았으니까 58에 40, 400대를 판매를 한 거겠죠. 요거 계산하는 게 A의 매출이 되겠죠. 위탁자의 매출이요. 그래서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2, 3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반면에 수탁자인 B사 입장에서의 수익은 수수료가 그 B사의 매출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판매 대금의 10%를 판매 수수료니까 당연히 6천만 원이 10%인 600만 원이 B사의 수수료 수익이 되겠죠. 답은 3번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네요. 그 다음 4번 문제. A사는 B회사와 제품 XYZ를 함께 묶어 총 거래금액 1,5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각각의 수행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고요. X와 Y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에 관측 가능한 판매가가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Z는 판매가를 정하지도 않았고 따로 판매한 히스토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Z의 판매가는 불확실합니다. Z의 배분할 거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먼저 X와 Y는 묶어서 별도로 판매할 경우 묶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도 판매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X와 Y의 개별 판매가는 표로 보시는 것처럼 다 드러나 있죠. 하지만 Z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Z의 배분될 거래 가격은 먼저 명확하게 가격이 합리적으로 측정이 된 X와 Y의 거래 가격을 먼저 배분해주고 총 거래 대금에서 나머지 것들을 Z로 거래 가격을 쪼개주는 잔여 접근법의 형식을 취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보시면 X와 Y의 개별 판매가는 600과 500을 더해서 1,100만 원이죠. 그런데 X와 Y를 다 더해봤더니 우리가 개별 판매가는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Z까지 묶어가지고 다 합쳐서 얼마에 판매하고 있다고 문제에서 명시를 하고 있냐면 1,5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의 가격은 얘와 얘를 뺀 나머지의 잔여 적금법으로 하자. 근데 얘와 얘를 합쳐서 1,100이죠. 이 안에서 1,100을 X와 Y 한테 얼마씩 쪼개주니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Z의 가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체 판매가에서 X와 Y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Z한테 배분해주는 그 접근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 4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A사는 X1년 11월 초에 고객이 30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한다면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어요. 원가 50만 원의 정수기를 대당 80만 원에 50대를 판매했어요.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인 X1년 11월 1일에 제품 중 2대가 30일 이내에 반품될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했습니다. 2대. 반환 제품 회수권과 환불 부채를 각각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11월 1일 날, 즉 매출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때의 한번 그 분계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출과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되겠죠? 매출,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뭐 매출 채권, 외상 판매 시에 매출 채권, 그다음에 뭐 현금 판매했을 때는 뭐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먼저 판매가가 대당 80만 원입니다. 근데 50대를 팔았으니까 매출액은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4천만 원의 돈이 뭐 현금이든 채권이든 매수 채권이든 이렇게 되는데 매출액을 전액 4천만 원을 잡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추정컨대 2대만큼이 반환이 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2대가 정말 반환이 들어오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매출액을 잡지 말자.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만 매출액을 잡기로 수익인식 기준에서 보셨죠? 그런데 2대만큼은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수익 잡지 말고 나중에 환불해줘야 되는 환불 부채를 잡자라는 것이죠. 환불 부채가 들어갑니다. 2대치만큼. 2대가 얼마죠? 80만 원에 2대니까 160만 원이 되겠죠? 16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만 그 매출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3,84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 매출원가 기록하는 요 단계로 오시면 재고자산 원가 50만원짜리인데 50대니까 2,500만원의 재고자산이 내 잔고에서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전액 다 비용 매출원가로 돌리면 되는데 이 역시 반품이 들어오면 돈을 환불해주는 부채를 잡는 동시에 물건이 반환돼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자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별도로 생깁니다. 이 두 대어치만큼인 거죠. 진짜 반품이 안 될 48대에 대해서만 매출원가로 잡는 거고요. 근데 50만 원에 두 대니까 100만 원이 되겠네요. 원가니까요. 그리고 나머진 뭐 얼마죠? 2,400만 원. 100만 원이죠. 요것만 매출원가로 돌려서 잡는다. 결국은 두 대에 해당하는 판매가 80만 원, 그 다음에 두 대에 해당하는 원가 50만 원어치만큼만 각각 환불부채와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잡는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3번이 됩니다. 뭐 금액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A사는 X1년 초에 3년간 B사에게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했죠. 1년에 6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첫 2년 동안은 원래 조건대로 6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3차년도에 계약 변경이 돼서 수수료를 6천에서 4,800으로 감액이 됐고요. 20% 감액이 됐죠. 그 다음에 제공 기간 또한 3년이 더 연장이 돼서 3년간 1억 2천이죠. 1억 2천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그 다다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해당 계약 변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하래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3년도의 계약이었는데 2년도가 지나고 3차년도에 6천만 원을 4,800으로 감액하고 계약 기간 또한 3년을 더 늘려서 3년간 1억 2천을 1.2억을 받기로 계약이 변경된 거죠. 근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2000년도 지난 시점에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1, 2, 3, 4 계약 기간 4년도에 걸쳐서 도합 1억 6,800만 원의 금액을 받기로 한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처리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액법 관점에 의해서 1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을 1억 6,800을 4분의 1씩 이렇게 매년 수익을 인식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되네요. 3번. 그 다음 7번 A사는 B사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6천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X3년 완공. 그 다음에 다음 줄 보시면 X2년도에 인식할 계약 이익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금액이 6천이니까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서 손실인지 이익 나는 공사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누적 진행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로 하시면 먼저 X1년도에 공사 발생 원가가 864만 원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들어갈 금액이 2,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도합 뭐 2,870몇만 원이죠. 2,890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6천만 원보다는 이익이 나죠. 그러니까 진행률은 얼마죠? 864 더하기 2,016만 원. 2,880만 원이 총 예정 공사비 중에 864만 원 들어간 거니까 나눠보시면 진행률은 30%가 되네요. X1년도 기준으로 30%가 누적 진행률이 됩니다. 누적이를 봤자 첫째니까 뭐 그냥 그 자체겠죠. 그 다음에 X2년도 이걸 물어봤으니까 먼저 누적 발생 원가가 2,140이고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게 918만 원이니까 대충 뭐 3,000이라 치면 여전히 계약금액 6,000보다는 많이 이익이 남는 공사죠. 그럼 이 진행률 산정해 봅시다. 전체 21420 더하기 918만 원. 총 3,060만 원의 공사 예정 원가인데 그중에 누적해서 2,142만 원이니까 나눠보시면 70%네요. 누적 진행률이 70%입니다. 그럼 요거 공사 손익을 계산해 볼게요. 수익 계약 금액 6천만 원에 추가 진척도는 40%죠. 64, 24, 2,400이 계약 수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가 수익 빼기 비용. 비용은 뭐 올해만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죠. X2년도에 누적해서 발생한 원가가 2,140인데 전년까지 864만 원이 지출이 됐으니 올해는 1,278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이 됐네요. 여기서 이거 빼시면 공사 이익이 도출이 되죠. 차액만큼요. 답은 3번 1,122만 원이 도출이 되네요.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A회사의 X1년 중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건물과 및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각각 구해보시라네요. 그럼 하나씩 취득원가가 어디에 무슨 취득원가인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구건물이 있는 토지의 구입대금, 철거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 없는 거죠. 이 건물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토지였어요. 그래서 신축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토지를 빤빤하게 고르기 위한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모든 직접 비용은 다 토지 원가에 묻어버려야죠. 그래서 1억 원도 토지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건물 철거 원가, 역시 토지 원가죠. 토지 원가. 그 다음 건물에 대한 건설용 측량비 및 건축사 설계비는 건물의 원가죠. 건물 신축비, 역시 당연히 건물 원가. 기계장치 구입가액은 당연히 기계장치죠. 그런데 괄호 안에 구입 운송비 5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그 자체가 이제 2,050만 원 전체가 다 기계의 취득원가 맞죠?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송비 또한 취득원가 가산하는 거 맞습니다. 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정상 작동되는지 테스트하는 발생한 원가. 이것도 기계 취득원가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 새로운 수요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가정 손실. 얘기는 이미 취득 과정이 완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 떠는 항목인 거죠. 그래서 건물과 그다음 기계장치 원가만을 해당된 걸 모아보시면 2번으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A사는 X1년 초 취득가 5억 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재평가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연도별 공정가치 있을 때 해당 적용으로 A사의 X2년도 당기순이익과 OCI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보시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여러분 오르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 반대일 게 있다면 그거부터 상계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X1년도 처음부터 올랐죠. 5억에서 3천이 올랐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올랐으니까 오르면 자본입니다. X1년도에 OCI 3천이 되죠. OCI라는 건 아시다시피 당기 손익이 아니라 장부 마감을 통해서 BS의 AOCI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자본이라고 명칭을 정했던 바로 그거죠. 그래서 5.3억이 되니까 여기서 오른 것만큼은 0.3억 3천만 원만큼이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OCI로 보고가 됐었죠. 그 다음에 X2년도에 4억 9,400이 됐어요. 4.94억, 4억 9,400이니까 떨어졌죠?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900만 원이 아닌가요? 5.3억이니까 3,600만 원이 떨어졌죠. 떨어지면 비용인데 반대일 게 있다면 그것부터 상계하자. 전년도에 보니까 OCI에 있잖아요. 그래서 OCI부터 먼저 차감을 하고 3천만 원. 그 다음에 더 떨어진 600만 원만 600만 원. 얘는 더 떨어진 것만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의 600만 원 감소고요. OCI가 3천 감소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뭐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 10번 보시면 A사는 X1년 초에 2억 5천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X3년 초에 매각하고 처분 손실로 1200 인식했습니다. 원가 모형이고요. 5년 잔존가 2500 이중체감 잔액법을 쓰고 있습니다. X3년 초에 기계장치 매각으로 인해서 수령한 대가를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X3년 초라는 것은 다른 말로 X2년 말이라고 바꿔서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1년, 2년 이렇게 2년치 감가상각을 한 후에 바로 이제 매각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각 연도에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해서 우리는 장부 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먼저 X1년도에는 2억 5천이니까요. 이중체감 잔액법을 쓴다고 했었죠? 그럼 이중체감 잔액법은 정액법 n분의 1의 2배만큼을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앞대가리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아니라 장부 금액입니다. 기초 장부 금액이요. 그러면 내용 연수가 몇 년이죠?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5분의 1의 2배입니다. 결국은 상각률이 40%란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X1년도의 감가상각 비 금액은 1억 원이 되겠네요. 1억 원. 그럼 X2년도의 기초장부 금액은 여기서 1억 원을 뺀 1억 5천이 되겠죠. 곱하기 역시 또 5분의 1의 이 2배.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1억 5천에 40% 하니까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X2년도 말에 장부 금액은 얼마죠? 취득가
2억 5천에서 1억 6천이 빠지니까 9천만 원이 되겠죠. 북밸류 9천만 원짜리를 우리가 처분시에 분기, 바로 팔아버렸으니까 북밸류 처분시에 분기를 해보면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겠죠. 얼마 받았는지 요걸 구해보시라네요. 그런데 처분 손실이 1200만 원 인식했으니까 처분 손실은 이쪽이죠. 차변 쪽에. 여기서 빼시면 나머지가 현금 수령 금액이 되겠죠. 2번에 7,800만 원이 되겠네요. 11번 무형자산에 규정된 내용인 듯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1, 2, 4, 5는 다 맞는 문장인데요. 3번에 보시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무형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유형이라면 다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한다. 재평가, 그러니까 무형자산은요, 기본적으로는 유형자산에서 원칙을 다 따라왔죠. 몇 가지 세부적인 거 빼놓고는. 그런데, 그러니까 무형자산도요, 유형과 똑같이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선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재평가 모형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전제 가치는요, 전제 조건은 무형자산에 대한 액티브 마켓이죠. 활성 시장, 거래되는 어떤 시장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재평가 모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시장처럼 그렇게 거래되는 시장이 없죠. 따라서 무형자산 재평가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해요. 단 활성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만. 근데 활성시장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12번 A사는 X1년 초 항공료 이용권을 2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매 5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줄 갱신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간단한 수수료 정도밖에 들지 않고 과거 이용 갱신이 쉽게 어렵지 않게 조금의 수수료만 내면 바로 갱신이 되더래요. A사는 중심 공항에서부터 두 도시 간에 서비스를 비한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가 항공료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권리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영구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A사가 해당 항공료 이용권과 관련해서 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식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묻고 있어요. 근데 설명은 되게 길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읽어보면요. 무형자산은 상각할 때 내용연수가 유한하게 추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생각하면 되지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일 경우에는 상각을 안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케이스처럼 중간에 서비스를 계속 비한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각을 아예 안 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각비를 물어봤다면 제로가 되겠죠. 이건 계산할 필요 자체가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3번 A사는 X1년 초 B회사를 합병했죠. B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합병 시에 발생하는 외부에서 매입한 영업권을 우리가 인정이 되죠. 영업권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그 P투자회사의 순자산 시장 가치보다 더 프리미엄을 주고 지급하는 고 플러스 알파, 그게 영업권이죠. 그런데 P투자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산 총계가요, 5억이고요. 부채가 2억 8천이래요. 그러면 자본, 즉 순자산의 가치는 얼마죠? 2억 2천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다 그 회사의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북밸류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합병사 입장에서 시장 가치가 필요한 거죠. 공정 가치. 그런데 모든 자산 부채는 북밸류는 건물 빼고는 다 공정 가치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북밸류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단 자산 중에 하나인 건물 하나만 유독 공정가 차이가 있더라. 북밸류에는 7천인데요. 공정가는 9천이다. 그러니까 2천만큼이 공정가가 더 증가된 거죠. 그러면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는 여기서 2천만, 0.2억만 살짝 올려주시면 전체 자산의 공정가가 도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산은 5.2억으로 다시 재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채는 공정가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빼시면 얼마죠? 2.4억이 되겠죠. 순자산의 공정가가요. 그러면 2억 4천만 주고 이 회사를 합병하면 되는데 얼마를 주고 샀다고요? 이전 대가.
3억 5천을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1억 1천이 영업권의 가치가 되겠죠? 답은 3번이요. 그 다음 14번. 가장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충당부채 등등에 대해서 1, 3, 4, 5번은 다 맞는 건데요. 2번 지문을 보시면 일부 사업의 매각이나 폐쇄는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에 해당하죠. 여기까지는 뭐 틀린 거 없네요. 그러나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경영구조의 변경은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즉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돼 있네요. 특정 경영진을 물갈이하거나 교체하는 이런 것들, 즉 경영진을 바꾼다는 거는 결국은 지배구조 방식, 지배구조를 계층을 바꾸는 그런 걸 뜻하겠죠. 그런 형태 또한 구조조정의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15번 문제. A사는 X1년 초 내용연수 종료 후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핵발전소를 취득했다. 9천에. 이거 복구충당부채 문제겠죠. 딱 보니까.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한번 분계를 끊어볼까요? 복구충당부채와 관련한 그 취득원가 구하는 문제에서도 보신 바가 있죠. 그 이후에 이자 비용을 인식해 나가는 그 방법도요. X1년 초에 취득을 했습니다. 9천만 원에 취득을 했죠. 그러면 9천 그 다음에 뭐 발전소, 유형자산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15년도 복구충당 의무가 발생하는 15년 후에 지출액은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미래의 5천만 원인 건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걸 지금 현재 가치로 돌린 금액이 되겠죠. 현가계수가 주어져 있네요. 0.48이네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0.48을 곱해주시면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 그거에 보니까 2,40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 가치인 2,400만 원만큼은 2,400만큼은 복구충당 부채로 기록이 되고 그만큼을 여기에 얹어서 발전소의 취득원가에 얹어서 가겠죠? 그래서 9천만 원에다 2,400만 원 가면 1억 1,400이 되겠네요. 1억 1,400. 그래서 발전소의 취득원가 변하죠. 그럼 X1년 말에 문제에서 인식할 비용을 묻고 있어요. X1년 말. 기말에 해야 되는 작업은 두 가지네요, 여러분. 첫 번째가 감가상각비.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죠. 그럼 감가상각비 보시면 1억 1,400을 취득원가로 해서요. 내용연수 15년 잔존가 빵의 정액법으로 쓴다라고 했으니 15분의 1 하시면 되겠죠. 760만 원이네요. 감가상각비가. 여기 감료 760만 원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 하고 복구충당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죠. 우리가 5%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할인율이 5%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채 2,400만 원에 5% 곱한 것만큼을 이자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계산하니까 120만 원이 되네요. 이랬을 때 X1년도에 인식할 비용은 감가비와 이자 비용을 합친 금액이 비용으로 잡히겠죠. 답은 1번에 880만 원이 되겠네요. 1번. 그 다음 16번 문제 보시면 리스 관련된 것 중 가장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1, 2, 4, 5번은 다 맞는데요. 3번 지문을 보시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측정한다. 까지는 뭐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잡죠. 그런데 이 경우에 미래에 고정적으로 지급할, 정기적으로 지급할 리스료를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건데 그러려면 할인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원칙은요. 제공자 입장에서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내재 이자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내재 이자율의 원칙입니다. 그 내재 이자율의 의미는 리스를 제공해주는 입장에서 내가 이 자산을 상대방에게 리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리스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얼마를 받아서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제공자가 정하는 목표 수익률이 바로 내재 이자율이에요. 그게 원래 1순위로 적용이 원칙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리스 제공자가요, 리스 이용자에게, 야, 나의 목표 수익률은 몇 프로? 예를 들어 12%니까 너 그거에 맞춰서 해. 라고 자기의 목표 수익률을, 공지를 할까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따라서 내재이자율을 안다면 그게 1순위고 그걸 모른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는 어쨌든 간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럼 할인율이 필요한데 제공자가 안 알려주고 정보를 알 수가 없으면 그 못 잡냐? 뭐 잡긴 잡아야 되겠죠? 2순위를 쓸 수 있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 증분 차입이자율을 씁니다.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게 되면 대출이자가 몇 프로로 나올까? 그 이 대출이자율을 나의 리스 자산에 대한 할인율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내재이자율이 아니라 증분차입이자율이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원칙은 1순위 내재이자율인데 그걸 모르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증분차입이자율 2순위로 쓰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보시면 리스 이용자인 A사는 다음 조건으로 리스 계약 체결했죠. 종료 시에 리스 기계를 55만 원에 선택할 수 있는 매수 선택권이 있네요. 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확실하다. X1년 초에 사용권 자산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사용권 자산, 별 특별한 거 없으면 사용권 자산 금액이 바로 리스 부채 금액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미래에 고정적으로 지급될 리스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 그게 이제 사용권 자산의 금액이 되겠죠. 그럼 보니까 박스 안에요. 매년 말 2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6%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4.21을 곱하시면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21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4.21이 되겠죠. 매수 선택권이 없다면 이제 이걸로 끝일 텐데 이 문제는 염가매수 선택권이 있네요. 플러스 55만 원. 이거는 리스 기간 종료 시에 한 번 딱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니까요. 그냥 현가계수를 곱하셔야 되겠죠. 0.75. 요거 계산한 금액을 각각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금액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나오실 거고요. 2번.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리스 제공자인 A사는 다음 조건으로 리스 개시일인 X2년 초에 리스 이용자의 B에게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했죠. 그 리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자산을 4,064만 원에 과거에 이제 사왔고요. 그것을 이제 리스 준 거죠. 공정가와 일치합니다. X2년 말 BS에 보고할 리스 채권과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 수익을 각각 묻고 있어요. 제공자 입장에서 그러면 X2년 초에 리스를 제공했고 개시했고 그 첫 번째 말에 기록될 BSIS 금액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리스 개시일에 인식할 리스 채권 금액을 한번 구해봅시다. 리스료 매년 말 800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정상 연금을 곱해 연금의 현가계수 5.08이죠. 그러니까 리스 금액 리스료 800만 원 곱하기 방금 보신 연금의 현가계수 5.08. 여기서는 뭐 선택권이나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네요. 4,064만 원. 이게 리스 개시일에 기록될 리스 채권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분계는 안 끊어도 되겠죠? 성금 리스 자산 없애면서 리스 채권을 기록하는데 그 금액이 요거라는 거죠. 그해 말에 인식할 금액은 첫 번째 리스료가 들어올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자 수익이고 나머지는 리스 채권의 원금 회수가 되겠죠. 이자 수익은 일단 첫 번째 그 고정지수는 8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매년 800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 이자 수익은 얼마냐? 그 할인율을 고려한 거죠. 리스의 내재이자율이 5%래요. 그러면 채권 기초금액 4,064만 원에 5%를 곱한 것만큼이 이자 수익이 되겠죠. 2032,000이 나오네요. 그러면 수령한 리스료 중에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리스 채권 금액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을 고려 보시면 이자 수익은 일단 이걸로 구하셨고 2032,000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리스 채권 그 잔액은 얼마냐? 처음에 리스 채권 잔액이 여기서 그만큼 원금 회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이 리스 채권 금액의 북밸류 장부 금액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1번으로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19번. 법인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1, 2, 3, 5번은 다 맞는 건데요. 4번 지문을 보시면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 법인세에 대해서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부채가 아니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죠. 소급공제, 세무상 결손금 소급공제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회사가 과거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 해에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게 될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그러한 혜택도 주는 게 바로 세무상 결손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1년도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10만큼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X1년도에는 세금 안 내는 건 당연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X2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 단기 순이익이 뭐 30이 발생했다. 그러면 과거에 그 마이너스 10 발생했던 거를 지금 과세소득을 차감해서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세무상 결손금 소급공제한다는 얘기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내야 될 캐시플로우를 줄여주는 것 또한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X1년 초에 설립된 회사의 X1년 법인세 관련 자료입니다. 질문을 뭘 묻고 있죠? 그 법인세 비용 및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계산해 보십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박스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X1년도 법인세 세전이익 2,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X1년도에 세전이익 2,200만 원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세소득을 창출해내야죠. 세무상 소득이요. 그러면 일시적 차이, 감가비 한도 초과로 인한 송금불산익. 그러면 세법에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다 비용으로 인정했는데 세법에선 비용 인정 못한다는 한도까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일부 비용을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늘어나겠죠. 플러스 630만 원.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가 아닌 거는 적대비 한도 초과. 이거는 지금 플러스 과세소득을 늘려주고 다음 연도에 줄여주냐 이거는 영구적 차이니까 올해로 끝나는 거죠. 플러스 410만 원. 즉 감가비는요. 올해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내년도에 빼게 해줘요. 마이너스 630만 원으로. 그렇지만 영구적 차이는 올해 인정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영구적. 이 차이네요. 그러면 두 가지의 세무조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산된 세무상 과세소득은 3,2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법인세 곱한 것만큼 법인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율은 올해는 22%네요. 곱하시면 단기에 내야 될 법인세 금액이 7128000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올해 끊어야 될 법인세 분계를 끊어봅시다. 단기 법인세 부채. 단기 법인세 부채, 옛날로 따지면 미지급 법인세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 금액을 바로 적으시면 되겠죠. 이게 1순위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연법인세 고려하는 건데 얘는 영구적 차이니까 이연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죠. 올해 세무조정에 고려할지언정 얘만 이연법인세 대상이 되네요. X2년도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24%라고 돼 있고요. 지금은 가산한 일시적 차이죠. 근데 거꾸로 나중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예요. 그러면 X1년도 말로 끊어봤을 때는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방향은. 이연법인세 자산인데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기초잔액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문제 첫 번째 줄에 올해 초에 처음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기초잔액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디폴트 텍스 에셋이요. 이연법인세 자산의 올해 금액을 그냥 그대로 인식해주면 되겠죠. 기초잔액이 없으니까. 곱하시면 여기서 630 곱하기 24% 곱하시면 1512000이 되겠네요.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 하셔야 될 작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얘는 차변 대변 메꾸기 위해서 그냥 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616000이 나오죠. 그래서 얘와 그 다음에 얘를 묻고 있죠. 답은 1번으로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1번 주식기준 보상 스탁옵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3번이 틀린 건데요. 측정 기준일이란 이 스탁옵션을 측정하는 기준일이란 부여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뭐 여기까지는 특별히 틀린 게 없죠. 맞아요. 그러나 종업원 및 유사 용역 제공자와의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는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 기준일로 한다. 서비스를 받는 우리 직원들이 근로를 우리 회사한테 제공해준 날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탁옵션을 부여해준 날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부여일로 고쳐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22번. X1년 총 임직원 800명에게 스탁옵션 계산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냐면 되게 하라. 기억나시죠? 되게 하라. 자본이 돼야 되는 그 금액인 거죠. X1년 초에 800명에게 초과하는 현금 지급하는 현금 결제형이네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형은요, 여러분, 주식 결제형과 달리 주식 결제형은 그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날의 스탁옵션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그냥 매년 인식하는 데 반해서 현금 결제형 같은 경우에는 차익 결제이기 때문에 이 스탁옵션의 공정가치를 매년 재계산하죠. 그거 차이가 있죠. 100개를, 인당 100개를 부여했죠. X 4년까지 4년의 근무 용역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예상을 했네요. 실제 퇴사한 사람도 없었고요. X 2년 말까지. 스탁옵션의 공정가는 약 연도별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X 1년도의 공정가는 220원입니다. 220원. 곱하기 임직원 500명이죠. 그런데 800명이네요. 800명에 인당 100개였어요. 퇴사하는 사람 없다고 했으니까 800 곱하기 100 바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무 용역 제공 기간이 4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해야 되겠죠. 첫 해니까 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왜냐하면 질문은 X2년도에 인식할 보상 비용을 묻고 있으니까 2년도에는 요 앞에 스탁옵션의 공정가가 변해야 되겠죠? 현금 결제형이니까요. X2년 말에 스탁옵션의 공정 가치는 240원이래요. 변하죠? 240원. 곱하기 800 곱하기 100. 퇴사하는 사람 역시 없고요. 4년 중에 2년도까지 돼야 하는 금액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X2년도에 인식할 보상 비용을 묻고 있으니까 1년도와 2년도의 그 차익만큼을 X2년도에 스탁옵션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얘는 440이 나오실 거고요. 얘는 960이 나오실 거예요. 되게 하라니까 X2년도 말에 자본의 금액이 960이 돼야 되는데 X1년도에 440 인식한 게 있으니 그 차익만 올해 추가로 인식하시면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보상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대변에는 주식 결제형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기록이 되고 이 문제처럼 현금 결제형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기록이 되겠죠. 그 금액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답은 3번.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X1년 확정급여제도, DB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금액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확정급여 채무와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을 각각 고려해서 계산을 한번 쭉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확정급여 채무,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 출발점은 1월 1일 기초금액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박스 안에는 기초금액 자체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거 몰라도 되는 문제니까 그랬겠죠. 일단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단기근무원가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단기근무원가 채무금액이 늘리죠. 확정제도, 급여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채무현재가치 증가분 220만 원. 여기 과거에 이미 해준 거에 대한 현재가치 증가분이니까 바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확정급여 채무의 이자 원가 26만 원. 이자.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의 이자 수익, 기대 수익이 14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재측정 손실, 확정급여 채무와 관련된 재측정 손실이 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결국 기말 잔액이 기초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기말 잔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은 이 금액과 그 다음에 보험 수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변경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뭔가 미래에 예상되는 퇴사율이 변한다든지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변한다든지 등등 하게 되면 이 보험 수리적 과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 재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걸 고려한 그 최종적인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로 가기 위한 이 변동 내역이 그러니까 재측정 손실이래요. 손실이라는 말 보이시죠? 확정급여 채무와 관련된 부채 금액이 줄어야 손실일까요? 그러니까 늘어야 손실일까요? 부채가 늘어야 손실이죠. 그래서 손실이라는 단어로 미루어 보아 부채 금액이 늘어났구나.
그래서 75,000원만큼 OCR만큼 손실이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기타 포괄 손실로 마이너스 5,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측정 손실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OCI로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어쨌든 질문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금액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 손익 인식할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때 단기 근무원가, 그 다음에 과거 서비스로, 과거 용역 기간에 대해서 재측정, 스탁옵션이래. 확정급여, 제도의 현재가치, 채무의 현재가치 증가분은 이것도 퇴직급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죠. 얘도.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립자산의 이자 수익 또한 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의 마이너스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는 얘 더한 다음에 얘를 차감하시면 나오는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532만 원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여기에 대한 건 자세하게 모르셔도 이 위에서만 푸셔도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24번을 보시면 A사는 X1년 초에 재고 원가 흐름의 가정을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꿨어요. 정당한 변경 요건이죠. 정책 변경 후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X1년 기말 재고가 있고 X1년 기초 재고가 주어져 있죠. 그럼 X1년의 재고자산 T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재고자산 T계정. 보시면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로 넘어간 거죠. 그걸로 인해서 기초 재고는요. 1950에서 1900만 원으로 감소됐죠. 그러니까 50만 원만큼 기초 재고가 그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기말 재고는 2200에서 2500으로 300이 증가됐어요. 기말 재고는 300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이 기초 재고 감소가 결국은 매출원가 감소로 흘러들어가서 비용이 주니까 그만큼 넷인컴 단기 순이익은 50만 원 증가됐겠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300 늘어났다는 얘기는 비용이 그만큼 주니까 단기 순이익 또한 3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죠. 합쳐서 토탈 350만 원만큼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기존에 6,100이었다가 거기서 350이 증가가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6,450만 원이요. 그 다음 25번 X1년 초에 기계장치를 현금 1억 2천 주고 샀죠. 자산 계상하지 않고 착오로 1억 2천을 다 비용 때려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걸로 인한 단기손익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회사는 비용 1억 2천 다 때린 거죠. 그러나 갭에 따라서 제대로 회계 처리를 맞는 기준에 따라 하면 얼마만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1억 2천을 자산으로 잡고 그거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만 비용으로 잡혀야 되겠죠. 1월 초에 취득했으니까 월할 계산할 필요는 없다. 요거 한번 확인 다시 해주셔야 되고요. 1억 2천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중체감법이고요. 상각률은 40%래요. 그러면 기초 북밸류 1억 2천에 40% 곱한 것만큼이 첫회 감가상각이 되겠죠. 4,800이네요. 4,800.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인식된 거죠. 비용이 과다 인식됐어요. 그 결과 단기순이익은 넷인컴은 과소계상돼버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오류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과소계상. 그 차이만큼 얼마? 7,200만 원만큼. 답은 3번이 됩니다. 26번 현금 흐름표 틀린 거 4번인데요.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은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과거에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시간이 흘러서 만기가 돼가지고요.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자 지급에 대한 거는 영업활동으로 가능하고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재무활동으로 그렇게 각각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27번 현금 흐름표 자료인데 직접법에 의해서 작성할 경우 공급자에 유출되는 현금 흐름은 얼마입니까? 현금 흐름표 문제는 쉽죠. 그래서 관련되는 IS와 관련되는 BS 항목을 각각 집어와서 조합하면 되는 거죠. 먼저 IS 항목 매출원가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것만 잊지 마시면 됩니다. 115 000 000
그 다음에 관련되는 BS 볼게요. 재고와 매입 채무가 있죠. 기초, 기말, 요것도 순서만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는 순서가 기초, 기말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기말, 기초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이 문제는 기말, 기초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X2년 말, 그 다음에 X1년 말이라는 건 곧 X2년 기초니까요. 그래서 기초에 대비 기말의 변화만 거꾸로 하지 않으시면 돼요. 재고자산은 기초가 1300, 기말이 1160이니까 재고자산이 줄었죠. 그럼 현금은 늘어야죠. 반대로 140만 원만큼 플러스 140. 그 다음 매입 채무는요. 기초 750이고요. 기말 870 늘었죠. 그러면 현금도 증가. 움직임 그대로 플러스 120.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공급자에 대한 순현금 유출 포지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8번. 당기순 손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간접법을 써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들과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 손실이라는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뭐 평이합니다. 당기순 손실이니까 1730에서 마이너스만 씌워주시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감가비는 더하셔야죠. 플러스 950.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취득, 이건 돈이 나가는 건데 이건 유형자산과 관련된 현금 유출인 거니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죠. 그냥 넘어갈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470, 이건 비용으로 잡혀있을 거겠죠. 당기순 손실에. 그러니까 비용을 빼내려니까 더 해줘야 없어지겠네요. 플러스 470. 그 다음 매출채권 감소, 얘는 영업활동 BS 맞죠? 관련된 BS. 매출채권이 감소됐냐? 그러면 현금은 증가. 반대로 플러스 165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의 회수, 돈이 들어오지만 대여금 회수한 거는 투자활동입니다. 관련 없죠? 장기 차입금 증가,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이건 재무활동이니까 역시 제외. 자기 주식의 취득, 이거 돈이 나가는 거지만 역시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재무활동입니다. 논외죠. 그래서 이것만 고려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29번. 현금 흐름표 작성 자료인데 투자 활동에 관련된 현금 흐름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기계장치를 처음 사고 그다음 중간에 팔고 이런 걸로 인해서 현금 유출입을 계산해 보시오 라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티계정 그려보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티계정을 그려볼게요. 기초, 표로 보시면 기말 기초, 이것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죠. 기계장치는 기초금액이 9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1억 2,500. 그 다음에 감루는 5,500. 기초가 이쪽이죠. 그 다음에 기말은, 아니죠. 저도 잘못 썼네요. 여러분,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기초가 4,000이 되겠죠? 움직임 거꾸로. 기말이 5,500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 일어나는 변동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올해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감가비와 처분 손실이 각각 1,800과 150이에요. 그러면 처분했다는 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하는 거에 대한 한번 먼저 숫자를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X2년 중에 기계장치를 5천만 원에 취득하는 게 있어요. 또 그러면 장부금액이 5천의 기준에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없어지는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X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X는 1억, 이거 해서 X값 구하실 수 있겠죠? 구해보니 1,500만 원이 일단 나옵니다. 1,500만 원. 그 다음에 올해 감가상각비가 1,800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이 감가비 기록한 것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겠죠? 그 다음에 올해 처분했을 때 없어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르니까 Y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Y는 요거 해서 Y값 구하실 수 있겠죠? 구해보니 300만 원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기계장치 처분했을 때 분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없어지는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일까요? 취득가 1,500, 감가상각 누계액 300. 그러니까 북밸류 1,200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는데 처분 손실이 발생했대요. 150만 원만큼.
손실은 여기죠. 그러면 아하, 현금은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가 들어왔구나 라는 걸 계산하실 수 있네요. 1,050만 원. 다 됐다. 그래서 기계장치의 취득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이 나갔고요. 처분으로 인해서 1,050만 원이 들어왔죠. 유입.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4번이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 30번. 배당금 지급했고 이거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겠대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제시된 대로. 질문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 계산해 보시오. 먼저 단기순이익부터 쭉 나와 있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박스 맨 밑에 두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기초이익잉여금과 기말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실지 볼게요. 이익잉여금만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죠. 기초에서 출발을 해서 중간에 뭐 기중에 증가 감소를 통해서 기말 잔액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근데 기초가 1200이고요. 기말이 1320이래요. 근데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사유가 뭐죠? 단기순이익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210만 원이 증가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또 감소 사유가 하나 있죠. 첫 번째 줄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배당 지급하면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배당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얼마 있었죠? 현금 배당만큼 우리가 이익잉여금 감소하게 돼요. 그럼 이게 배당을 얼마 지급했는지 직접적으로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죠?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뭐 X값은 요거 하시면 배당 지급을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어요. 구해보니까 90만 원이 나옵니다. 아, 배당 90만 원 줬구나. 근데 이거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겠대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되겠죠. 첫 번째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박스에 다시 두 번째 동그라미로 볼게요. 그래서 단기순이익과 그 다음 맨 밑에 이익잉여금 정보를 조합해서 배당 지급이 얼마인지 뽑아낼 때 사용하는 그런 힌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장기 금융상품의 취득. 얘는 투자활동이죠. 넘어가요. 재무활동 묻고 있어요. 장기 대여금의 회수. 이것도 투자활동. 넘어가야죠. 단기 차입금의 차입. 얘는 재무활동 맞아요. 그런데 돈이 껐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플러스로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장기 차입금의 상환. 재무활동이죠. 돈 갚은 거니까 마이너스죠. 유출이니까요. 그 다음 보통주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 재무활동 맞습니다. 자금 조달을 한 거니까 돈이 들어오죠. 플러스. 그래서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랑 마지막으로 현금 배당, 재무활동으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네 가지를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답이 1번 순유입 30만 원으로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30번까지 보셨고 나머지 3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0일의 IFRS 관리사 기출 31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른 부채 정의 중에서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이 틀린 문장인데요. 읽어보시면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특정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인식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이 부채를 인식했다면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한쪽이 매입 채무가 있다면 다른 한쪽은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복구 충당 부채를 잡았어요. 미래에 15년 후에 환경 복구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른 당사자가 그거에 상응하는 데카코마니처럼 똑같은 금액의 자산을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32번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죠. 여러분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특정은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이 아니라 표현의 충실성 그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33번 영업이익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5번이 틀린 거죠.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이 보셨다시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각종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들을 차감하고 나서 그리고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오퍼레이팅 인컴이 되겠죠. 그런데 5번 지문을 읽어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할 경우 수익에서 매출원가만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수익에서 매출원가만을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는 조정 영업이익 계산 시 반영한다. 판관비까지 고려해서 영업이익이 도출되는 거죠. 밑에 뭔가를 조정한 조정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매출원가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영업비용까지 차감하는 거죠. 34번 틀린 문장 골라보세요. 1번이죠. 어떤 경우라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해서 표시할 수 없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중간합계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틀린 문장이죠. 35번. 다음은 A사의 11월 한 달간 재고 관련 기록입니다. 원가 흐름 가정으로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사법 또는 계속기록법을 사용할 경우에 11월 한 달간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이건 되게 기본적인 계산이죠.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실사법 각각의 경우에 매출원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따로 풀진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쭉 연습장에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4번이죠. 어렵지 않고 함정이 없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저는 36번으로 넘어갈게요. 재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1번이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NRV 중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저가법이잖아요. NRV 구에서 낮은 금액으로 갑니다. NRV가 북밸류 취득원가보다 더 높으면 그냥 취득원가로 내비두는 거죠. 그 다음 37번 재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이 틀린 거네요. 읽어보시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은 재고에 포함돼요. 여기까지는 맞는 문장입니다. 보유 목적에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줄 보시면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동그라미,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은 재고 자산에 포함할 수 없다? 이거 언뜻 보면요.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하랬지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유형 자산이니까 재고 자산이 될 수 없지 유형이니까 라고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모품이나 원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요. 재고로 포함합니다. 사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원재료나 소모품 같은 것들은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의 부품, 나사, 못, 볼트, 너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되팔 건 아니죠. 곧 독립적인 걸로 기계 부품 파는 업종이 아닌 이상 그런 걸 판매 목적은 아니지만 되려 목적은 사용 목적인 거죠. 우리가 사용할 기계장치에 쓸 거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사용 목적이랍시고 유형자산에 넣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은요. 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이 되는 그리고 금액이 비교적 큰 기계장치나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 너트, 볼트 하나에 100원, 200원짜리 그 볼트, 나사 이런 거를 유형자산에 넣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내용연수 산정하기도 애매한,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재고자산에 넣어버리는 게 덜 충격적이다 라고 기준서에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서 자체에서 원재료나 소모품은 사용 목적이라도 그냥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이 돼요. 38번 차입원가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것은 5번이죠. 금융자산. 그러니까 적격자산은요. 차입원가 자본화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인데 그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자산인 거죠. 그런데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별도의 기준서가 적용이 되고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아닙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은 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금융자산은 논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39번 차입원가 자본화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2번이죠. 차입원가에 대한 자본화 개시일 언제 스타트하느냐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차입원가 발생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해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자본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사도 해야 되고 대출도 발생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교집합으로 이루어진 기간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40번 보시면
40번에 12월 결산법인인 A사는 X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했고요. 10년 잔존가 빵 정액법이고 원가 모형입니다. 회수가능액 나온 걸로 봐서 손상 물어보는 거구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X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X1년도부터 쭉 볼까요? 간편법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밑으로 빼고요. 재평가나 손상 이런 것들은 수평으로 빼기로 했었었죠. 그럼 X1년 초부터 취득가 100만 원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X1년 말이 됐죠? 감가상각 하셔야죠. 아까 감가상각 조건이 10년의 잔존가 빵 정액법이니까 10만 원씩 매년 감가상각이 되겠죠? 근데 표에 보시면 X2년도 말부터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1년도 말과 2년도 말, 요 2년 동안은 그냥 평이하게 감가상각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방에 그냥 갈게요. X2년 말로 한 방에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1년에 10만 원씩 2년이니까 20만 원이 감가상각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X2년도 말에는 북밸류가 80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90, 80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상태에서 X2년 말에 회수가능액을 측정해 봤더니 40만 원이 측정이 됐어요. 옆으로 빼야죠.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만큼은 손상차손으로 단기 비용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더 지났죠. X3년도 말이 됐을 때 이제 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감가상각부터 하셔야죠.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하시면 돼요. 40만 원을 남은 기간 얼마죠? 10년 중에 2년 지났으니까 8년 남았죠. 그래서 5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5만 원이 장부금액이 되고 이게 환입했을 때 회수가능액이 75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원가 모형 썼을 때 환입을 잡을 때는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게 한도죠. 잊지 말자 한도. 그래서 한도는 얼마였었죠? 애초에 손상을 잡지 않았었더라면 감가상각만 얌전하게 해왔었더라면 지금 돼 있을 장부금액 그게 한도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1, 2, 3년도 말에 3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북밸류가 70이 돼 있겠죠? 그게 한도입니다. 한도에 걸려버리네요. 그래서 손상 환입은 75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까지밖에 환입을 못 잡더라. 그래서 환입은 35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요, X3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환입의 금액을 묻는 게 아닙니다. 환입이라면 35만 원이지만,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지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요, 요거 수익이지만, 그 해 X3년도에 감가비 비용 5만 원 잡힌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도합 30만 원의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감가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41번, 손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문장. 4번이죠.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손상검사 수행하죠. 여러분 요거 기억하고 계시나 제가 여쭤볼게요. 원래는 손상을 검토할 때요. 손상을 잡을 때 먼저 손상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를 보고 징후가 있다면 다음 순서로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게 손상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징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이렉트로 2단계로 바로 가서 손상검사를 하는, 즉 회수가능액을 바로 측정하는 예외 3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영업권,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그 다음 내용연수가 비한적인 무형자산 3개죠. 그 중에 4번이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손상검사를 바로 수행하는 거죠. 42번, 회수가능액에 대한 것 중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3번인데요. 사용가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거죠. 그게 회수가능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사용가치는 내가 직접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창출액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계산한 게 사용가치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할인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얼마만큼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한 건가 그걸 고려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겠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정보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 내부 증거와 기업의 외부 정보 다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그나마 1순위를 먼저 굳이 구해보자면 기업 내부보다는 외부 정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3번입니다. 외부 증거보다 내부 증거에 더 비중을 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반대로 돼야 됩니다. 내부 증거보다는 외부 증거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 43번 보시면 수정전 시산표상에 200만 원의 매출 채권과 손실 충당금 잔액
10,000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그 수정전 잔액을 보시게 되면 매출채권 자산이니까 이쪽이 기말잔액이겠죠? 200만 원이 적혀져 있을 것이고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기말잔액은 대변에 위치하게 되겠죠? 10,000원이었던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수정 분계를 끊고 나서 수정 후 금액으로 최종 금액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기말에 뭘 끊어야 돼요? 대손상각비 잡고 그만큼 대손충당금 금액 잡고 이 작업을 해야 그만큼의 대손충당금이 늘어서 최종적인 금액이 다시 재계산이 되는 거죠. 수정 후 금액으로요. 근데 그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간별로 연료분석법을 적용하고 있죠. 기간별로 바로 곱해볼게요. 미연체 160만 원에 0.2% 곱한 거, 그 다음 20만 원에 0.8% 곱한 거, 14만 원에 5% 곱한 거 이런 식으로 각각 확률을 곱해서 다 합산해보면 대손충당금 돼 있어야 될 기말의 대손충당금 금액이 17,800원이 나옵니다. 다 더해보시면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기말에 돼 있어야 할 수정 후 최종 금액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바로 17,800원이라는 얘기죠. 요게 17,800원이 돼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정분계 끊기 전에는 기존 잔액이 10,000원이 있으니까 7,800원만 더 잡아주시면 딱 맞춰지겠죠? 그래서 기말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을 7,800원씩 끊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 밑에 뭘 물어보고 있죠? 매출채권에 대해 추정한 손실충당금을 추가 또는 인식한 후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손상차손 금액은 다른 게 아니라 대손상각비 물어보는 것이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7,800원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4번. 투자부동산, 투부에 해당하는 거, 투부, 뭐죠? 4번이 되겠네요. 4번.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냥 무조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게 해둔 게 기준서였었죠.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딱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하는 순간 우리는 기존의 그 기준과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죠. 즉 순공정 가치와 그 다음에 장부 금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보고를 하는 게 매각 예정으로 분류됐을 때 얘기입니다. 즉 기존의 북밸류와 순공정 가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35,000원이고요. 순공정가는 얼마죠? 부대원가 빼시면 41,000원이죠. 둘 중 작은 거 35,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장부금액 그대로 그냥 냅두는 거죠. 그래서 장부금액 자산 얼마인가? 1번 35,000원이죠. 뭐.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네요. 46번. A사는 X1년 초에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습니다. 내용연수 20년 잔존가 빵이고요. 원가 모형 적용할 경우와 그 다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X2년도, 즉 취득한 그 다음 연도에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골라보시래요. 맞는 거. 그러면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그 다음 공정가치 모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가 모형을 했다면 감가상각을 기록하죠. 그런데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은 기록하지 않죠. 대신에 평가만 합니다. 시가평가만 하죠. 얘는 평가는 당연히 안 하죠. 그냥 감가상각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원가 모형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만 원에 취득했고요. 20년에 잔존가 빵에 그 다음에 정액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20분의 1이니까 100만 원을 20분의 1로 하게 되면 얼마죠? 5만 원인가요? 감가상각비가 매년 5만 원씩 기록이 될 거예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를 칠게요. 그러면 X2년도에도 5만 원이니까 요만큼만 비용 처리가 되겠죠? 반면에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평가만 해봅시다. 그러면 평가는 전년도 말, 즉 X1년도 말의 공정가에서 출발을 해서 X2년도 말의 공정가 변동만큼 평가손익이 기록이 되겠죠.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공정가가 주어져 있어요. X1년도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X2년도에는 1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평가 이익이 10만 원만큼 시가가 오른 거죠. 그러면 10만 원만큼 이익이 되겠네요. 플러스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 때가 원가 모형 적용했을 때보다 순이익이 얼마가 더 높은 거죠? 15만 원이 더 높은 거죠. 얘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47번. B사가 X1년 초 발행한 사채를 동일자에 취득하고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어요. 투자자 입장인 거니까 금융자산, 사채 중에 AC, 삼각후원가 직전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한 거죠. 유효이자율 6%고요. 쭉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채의 X1년 말 공정가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정보죠. 삼각후원가는 시가평가 안 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수익만 인식합니다. 질문은 X1년 말 BS에 표시될 장부금액을 묻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어느 특정 연도 말 기준의 장부금액을 구할 때는 팁, 기초북밸류. 바로 구해볼게요. 기초북밸류가 첫 해니까 뭐 발행가 그 자체가 되겠죠. 그 발행가가 아니라 취득가 그 자체가 되겠죠. 946,540 곱하기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 6%네요. 그러면 곱하기 1.06 빼기 액면이자죠. 액면 100만 원에 표시이자 4%니까 4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 자체가 바로 X1년 말에 AC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될 거다. 그러면 답은 4번으로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48번. 금융자산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4번인데요. 금융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제거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라면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면 뭐 그것까지는 틀린 바가 없네요. 수취한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 뭔가 돈 받은 게 있어요. 왜 받았겠어요? 뭔가 받은 것만큼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아니라 금융부채가 됩니다. 금융자산을 내가 계속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예를 들어 뭐 매출채권이라면 내가 계속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서 그냥 그거대로 남겨둬요. 매출채권은 내 장부에 그냥 그대로 존속시키는 거죠. 그건 그거고 그거와 별도로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랬다면 그 기존의 매출채권과는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금융부채를 잡아야 되겠죠. 자산이 아니라. 그 다음 49번. 만약에 기존의 매출채권 명목으로 받았다면 돈이 회수가 된 거니까 금융자산을 매출채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냅두고 또 다른 걸 받았다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추가 멘트입니다. 49번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을 구해보십시오. 하나씩 볼게요. 위에서부터 국세 환급통지표 당연히 현금 되죠. 환매채 얘는 취득 시점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여야 되는 거죠. 근데 2개월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당좌예금 당연히 해당되고요.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얘는 부채죠. 자산 자체가 아니에요. 빼고 당좌개설 보증금 얘는 사용상의 제한이 보통 1년 이상이 되는 기간에 걸쳐서 있으니까 우리는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만기도래 국제이자표 해당되고요. 차용증서 얘는 그냥 어음이죠. 어음. 현금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틀렸죠. 얘는 제외하고 타인 발행 약속 어음 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현금이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쭉 더해보시면 4번이 구해질 수 있을 거고요. 50번 금융상품, 금융자산 재분류 시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4번인데요. 4번 읽어보시면 금융자산을 FVOCI였다가 FVPL로 재분류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FVOCI 금융자산이었다가 그것을 다시 FVPL 금융자산으로 변경했대요. 그러면 기존에 소시적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하되 OCI로 평가를 했었던 것이고 재분류 결과 여전히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만 평가손익을 이제 당기손익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로 돼버린 거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소시적에 쌓아왔었던 OCI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을 하죠. 재분류 조정을 합니다. 근데 안 한다고 돼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만약에 기존의 OCI가 마이너스의 형태로 잔액이 있었다면 여기 있었을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고 플러스였다면 이쪽으로 보내면서 당기손익으로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당기손익으로 보내요. 그래서 재분류 조정이 OCI 항목 중에서요. 재분류 조정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을 하셨었죠. 51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A사는 X1년 초에 B회사의 주식 40주를 취득수수료 5만원을 포함한 245만원에 취득했고요. FVPL로 분류했대요. 아하, 그러면 FVPL은 수수료를 얘만 유독 비용 떠는 애였었죠. 그러니까 이 FVPL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죠? 24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245만원이니까 그 5만원은 별도로 비용 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240으로 해야 되더라. 여기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르고 있다가 X1년 10월 초에, 10월 달에 이게 몇 주였었냐면 주식 수는 40주였어요. 그러고 있다 10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절반, 20주를 주당 7만원에 처분했어요. 20주를 처분했다.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X1년 기말이 됐죠? 12월 말이 됐을 때는 아직은 2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20주에 대한 또 기말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공정가치는 주당 56,000원이래요. 기말 평가. 20주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 질문은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B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먼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요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 5만원 있죠? 그거 비용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비용,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 주당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볼게요. 한 주당. 40주가 240만원이라는 얘기는요. 주당 취득원가는 6만원인 거죠. 그런데 7만원에 팔았으니 주당 만원씩 이득 보고 판 거죠. 곱하기 20주죠. 그러면 20만원의 플러스가 되겠네요. 처분 이익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주식 기말평가. 주당 취득원가는 아까 66만원이었는데 56,000원으로 한 주당 4,000원씩 손해봤죠. 근데 20주죠. 그러면 8만원의 평가 손실이죠. FVPL이니까 평가 손실도 다 당기 손실로 평가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5만원, 플러스 20만원, 마이너스 8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도합 플러스 7만원의 당기순이익 효과가 있죠. 3번이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수수료 비용 5만원 빠뜨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52번 보시면 X1년 초에 B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한 10만 5천원. 이것도 앞에 문제랑 비슷한 케이스죠. 분류를 보니까요. 그 공정가치 주어진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것을 FVPL로 분류한 경우와 FVOCI로 분류한 경우 두 개를 각각 다 고려해서 X3년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지문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FVOCI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채가 아니라 주식인 거죠. FVOCI 주식의 경우는 항상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 계속 여러 번 강조드렸었잖아요. 왜? 마지막 유종의 평가를 OCI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처분 손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VOCI의 경우에 처분 손익 미인식이라고 돼 있는 보기가 1번 그리고 5번 두 개죠. 둘 중에 하나가 답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FVPL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분 손익이 나오겠죠. FVOCI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을 고르시면 돼요. 5번. 왜냐하면 FVPL 같은 경우는요. X2년 말 공정가치를 한번 보세요. 12만 원으로 돼 있죠. 근데 그것을 X3년도에 10만 원에 처분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처분 손익, 그 차익의 처분 손익이 나오겠죠. 미인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말로 FVPL이라 할지라도요. 10만 원에 샀던 것을 10만 원에 그대로 팔았다라고 한다면 FVPL이라 할지라도 처분 손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처분가액이 같았다면. 그렇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 직전 공정가와 처분가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손익이 처분 이익이든 손실이든 뭔가의 숫자가 나와야만 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으로 답을 고르시면 돼요. 53번. 12월 결산법인인 A사는 B사가 X1년 초에 발행한 사채를 구사료 고성에 취득하고 역시 AC 금융자산 사채로 분류했죠. X2년 초. 그 옆에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X1년 말이랑 똑같은 거죠. X1년 말에 1년 딱 지나고 나서 사채 100% 전부를 처분했어요. 사채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셔야 될 첫 번째 작업은 사채를 처분하기 바로 직전에, 그 금융자산 처분 직전에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을 하셔야 될 거죠. 다행히 1년도, 첫 번째 연도 그 해 말 바로 팔아버린 거니까 1년도 말에 그 금융자산의 북밸류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초 북밸류 946540에서 출발을 해서 곱하기 유효이자 보니까 6%죠. 그러면 1.06 곱하기 빼기 액면 4만 원이죠. 그러면 X1년도 말에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은 963332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금융자산을 처분하면서 얼마에 처분했냐면 973170에 처분했대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방향을 포지션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투자자로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한 금융자산의 입장인 겁니다. 금융자산이에요. 근데 자산의 장부금액이 이건데 이걸 팔아서 이 장부금액, 자산금액보다 더 다소 높은 금액을 받고 판 거죠. 그러니까 처분 이익이 발생이 되겠죠. 방향은요. 그래서 4, 5번 중에 하나고 금액을 계산하시면 차액은 4번이 나오더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54번 보시면 당기순이익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도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자료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기초 자산이 100만 원이고요. 기초 부채가 50만 원입니다. 그럼 뭐 뻔하죠. 기초 자본도 50만 원이 돼야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로 가보시면 기말 자산이 120만 원이고요. 그 다음 기말 부채가 30만 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말 자본은 90만 원이 돼야만 하겠죠. 그러면 오케이. 기초 대비 기말 자본은 50에서 90으로 플러스 40이 들었더라.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에는 증가 사유도 있고 감소 사유도 있습니다. 증가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당기순이익인 거죠. 그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르니까 X라고 놔볼게요. 그 다음에 또 기말로 가기 위한 자본 변동 요소가 뭐가 있나 봤더니 유상증자가 30만 원 했대요. 그럼 플러스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렇게 있었어요. 합쳐서 20만 원이죠. 현금 배당만 자본의 감소 요소가 됩니다.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의 불변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만 원만 고려할게요. 그 다음 무상증자는 증자긴 하지만 무상증자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만 고려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플러스 15만 원이죠. 근데 더하기 40만 원이 최종돼야 되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은 25만 원이 돼야만 하겠더라. 답은 3번. 그 다음 55번 보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4번 보시면요. 복합금융상품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환사채, CB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CB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요. 지문 읽기 전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환사채 CB를 액면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액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CB는 상환할증금 조건을 그냥 없다 치고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만기 3년까지 결국은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권을 행사 못한다면 그 위로금을 주는 건데 없다 치겠다는 것이죠. 근데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자본을, 부채를 없애고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런 옵션이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CB 발행해서 받은 발행가 100만 원에는요. 일반 사채 요소와 옵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에 해당하는 자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만 원에서 우리는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로 100만 원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 순서는 일반 사채의 발행가를 먼저 결정해서 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95만 원이 사채 부분이다.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을 자본 요소에 배분해주는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요소에 배분해주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사채 먼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자본에 배분합니다. 그런데 이 4번 지문은 거꾸로 썼죠. 별도로 결정된 자본 요소를 차감한 나머지를 부채 요소에 배분한다라고 순서를 바꿨었어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됩니다. 부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자본으로 배분하는 거죠. 56번 X1년 초에 사채를 이번엔요 발행했어요. 앞에 부분은 사채를 남이 발행한 걸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AC 금융자산의 입장이었는데요. 요 56번부터는 이제 사채를 내가 직접 발행한 발행자 입장이 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이자 10%고요.
액면 금액 중 50만 원만큼을 X2년 초, 다른 말로 하면 X1년 말에 딱 발행한 지 1년 딱 지나서 49만 원에 조기 상환했죠. 나머지는 만기 상환 예정이고요. X2년도에 인식할 사채 상환 손익은 얼마인가? 즉 X1년도 말 사채 상환했을 때 그 손익을 구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환 손익을 구할 때는 당연히 그 상환 직전에 사채의 장부금액 구하는 게 1순위겠죠. 그러면 역시 사채 북밸류 구하는 거 우리가 알던 방법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기초 북밸류니까 950,258로 시작을 하네요. 곱하기 시장이자율 회사가 10%라고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러니까 1.1이 될 거고 그 다음 액면이자는 100만 원에 8%니까 8만 원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사채 장부금액이 965,284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사채 액면 금액 중 50만 원을 상환한 거예요. 액면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50만 원 액면어치를 상환했다는 얘기는요. 전체 중에서 50%만 상환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환했을 때 없어지는 사채 장부 금액도 50%만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50%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82,642가 되겠죠. 482,642.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상환 직전에 내 장부상에 적혀있는 사채의 장부금액이 됩니다. 50%가. 이 장부상에 내 빚이 482,642라고 되어 있는 걸 상환하면서 얼마에 상환했냐면 49만 원에 상환했대요.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 있었죠? 금융자산을 처분하면서 더 높은 금액을 받았다면 자산이니까 처분 이익이 되겠지만 이건 내가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갚으면서 더 높은 금액을 주고 갚았다는 얘기는 상환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은 손실이고요. 그 차액은 7358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산인지 부채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손실인지 이익인지 거꾸로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익 7358로 해서 순간 실수해서 3번으로 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57번 X1년 초에 다음 조건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쭉쭉쭉 질문부터 보실까요? X2년도에 이자 비용을 구해보시래요. X1년 초에 발행했죠. 그러면 이것도 쉽죠, 여러분. X2년도에 인식한 이자 비용은 어떻게 돼요? X1년도, X2년도의 사채 북밸류라고 생각해 보시면 X2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X2년도의 기초 사채 장부금액 곱하기 시장이자율. 이게 이제 X2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초 북밸류, X2년 기초 북밸류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 X2년 기초 북밸류는 곧 X1년 기말 북밸류랑 똑같은 거죠. 그럼 X1년 기말 북밸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그럼 그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X1년 말 북밸류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먼저 그걸 알려면 여러분 X1년 기초 북밸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기초 북밸류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요. 즉 사채의 기초 북밸류라는 건 발행가 그 자체를 뜻하는 거죠. 그걸 너가 먼저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구해보시죠. 뭐 X1년 기초 발행가. 기초 북밸류는 결국 발행가 얘기하는 거죠. 그걸 구해볼게요. 액면이자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씩 매년 3만 원 들어오는 거, 3년씩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위에다 적어볼까요? 순서대로. X1년 초 북밸류는 1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죠. 근데 유효이자 8%니까 8% 구간의 정상 연금의 현가 3년에 보시면 2.5771이죠. 그것을 곱하시면 되고 5771 그 다음에 만기의 액면 100만 원 그 다음에 역시 8%의 그냥 현가 계수 0.7938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실 거냐면 여러분 일단 100만 원보다 클까 작을까 예상해 볼게요. 유이자 8%고 액면이자 10%니까 당연히 할인 발행 되겠죠. 할인 발행. 아니죠. 거꾸로죠. 10% 표시이자가 더 크니까 시장이자율보다 서로 더 우리 회사 사채를 사겠다고 난리니까 우리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죠. 할증 발행되는 케이스네요. 1051, 510이 나오실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할증 발행됐죠? 그 다음에 X1년 초, 즉 발행가니까 X1년 말 북밸류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X1년 말 북밸류는 기초 북밸류, 방금 계산하신 여기서 출발을 해서 곱하기 시장이자율.
아까 얼마였었죠? 8%죠. 그럼 1.08이 되네요. 마이너스 액면이자 10만원이죠. 100만원의 10%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X1년 말의 북밸류가 액면을 향해서 수렴하는 거니까 발행 금액보다는 좀 작아지겠죠? 계산해보니 1035631이 나옵니다. 발행 금액보다 좀 작아졌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질문하는 건 X2년도에 이자 비용을 묻고 있어요. 근데 이자 비용은 기초 북밸류인데 기말 북밸류부터 똑같은 거니까 요거 구하신 거죠. 1035631에다가 시장이자를 곱한 거죠. 시장이자를 몇 프로였죠? 8%였었죠, 아까. 요거 곱하시면 X2년도의 이자 비용이 바로 나오겠네요. 답은 2번 82850 나오실 거고요. 58번 A사는 X1년 초에 뭐 이러이러한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죠. 그리고 5% 상환할증금 조건이 있네요. 질문은 X1년 초 발행 시에 발행 시점에서 자본 요소로 계산할 금액을 묻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이론 말 문제로 우리가 CB의 발행 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행 그 부채 요소를 정하고 나머지를 자본 요소로 배분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의 형태로 한번 계산 문제로 풀어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먼저 이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으니까 액면은 100만 원이었었죠. 여기서 일반 사채 금액을 빼야 이제 자본의 요소가 도출이 됩니다. 그럼 일반 사채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액면 100만 원에 표시이자 8%니까 액면 이자는 8만 원이 되겠죠? 사채 발행가 구하는 겁니다. 8만 원에 현가계수. 시장이자율이 10%니까요. 10% 구간의 연금의 현가계수. 2.4868을 곱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액면 100만원. 그런데 이 문제는요. 5%의 상환할증금 조건도 있어요. 그럼 액면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캐시플로우가 105만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 방에 갈게요. 105만원을 그냥 일반 정상 연금이 아니라 단일 금액의 형제가치 계수를 곱하셔야죠. 역시 10% 구간에 0.7513을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다 써볼까요? 그러면 이거 쭉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실 거냐 하면 요 금액이요. 987809가 나오실 거예요. 987809. 이게 일반 사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체 발행 금액은 액면 발행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 이 중에서 일반 부채의 사채의 발행 가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2191 만큼이 전환권 대가, 즉 자본의 요소로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59번 보시면 주당이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5번이 틀린 건데요. 잠재적 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 계속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로 취급한다? 거꾸로죠. 기본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희석 주당 순이익은 기본 주당 순이익보다 더 적어지고 낮아지고 감소하는 경우에만 희석 효과가 있다라고 부르고 그거를 쓸 말하는 거죠.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반희석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고쳐야 맞겠네요. 그 다음 60번 A회사의 X1년 초의 자본금 내역이 주어져 있을 때 질문부터 볼게요.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만 따로 계산해 보시래요. 문제가. 그러면 주식수 계산해 보시죠. 뭐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초 보통주 자본금에 보시면 2억 5천이 보통주 자본금인데 괄호 안에 주당 5천 원이 액면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당 5천 원으로 나눠보시면 기초 보통주가 몇 주인지 주식수가 나오죠. 5만 주가 되겠네요. 5만 주. 그 다음 기준 변동은 다음과 같대요. 4월 1일 날 토지를 현물로 출자받고 3,600주의 보통주를 발행 교부했어요. 무상증자, 주식 배당 이런 거 이런 것들만 주식 분할, 병합 이런 것들만 소급 항목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 날부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4월 1일자로 3,600보가 발행이 됐어요. 3,600주. 소급 항목은 아니네요. 7월 1일 공정가치로 보통주 5,000주를 유상증자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했다.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라면 일부 유상증자와 일부 무상증자로 섞이겠지만 이거는 다 공정가치 그걸로 유상증자한 거니까 그냥 이것도 다이렉트로 7월 1일부터 5,000주 늘어난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5,000주. 간단한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월할 계산만, 가중평균만 잘 하시면 되겠죠? 12분의 10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3,600에 12분의 9가 되겠죠? 더하기 5,000에 12분의 6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주식수가 4번에 55,200주 이렇게 계산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31회 문제를 다 풀어보셨고요.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